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아세요?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불법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많이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도박 사이트의 생리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까? 이전에 범죄에 가담한 스펙들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 총책들은요, 자신의 범죄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는 대부분 친구, 지인 등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징역 대기표를 받으러 가는 거죠. 조직범죄 가담자들은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요. 그 조직범죄 가담자들 사이에서도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사는 몇 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어도 바로 실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긴 추적한 끝에 수사기관은 가담자들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에 동시 내지 순차적으로 가담자들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 가담자들의 대부분 지인들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했을 때 이전에 가담한 사람들은 그 소식을 대부분 접하게 됩니다. 누가 체포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의뢰인분들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을 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친구 소개로 조직범죄에 가담해서 콜센터에서 피해자들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 내 적성에는 잘 안 맞고 한두 달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을 했던 친구가 구속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친구가 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 생각하면서 결과를 갖다가 몰래 지켜보면서 마음 졸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친구랑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혹시나 범죄와 관련된 핸드폰에 기록은 없는지 하면서 핸드폰까지 바꾸는 행동들을 하죠.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상당히 싫어하는 행동들입니다. 증거를 인멸하는 것들이니까요. 친구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어서 이제 조사받으면 이미 그 친구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경찰에서 보여주는 공범들의 사진을 보면서 확인하는 진술들을 하겠죠. 그리고 친구가 아니라도 나에 대해서 다른 공범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공범들이 이미 진술을 했을 거라고요. 친구에게 재차 확인을 하는 것뿐이죠. 친구가 내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면서 실제 가담의 정도가 비슷한데 다른 결과가 나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케이스였습니다. 경찰은 공범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체포영장 신청 사유를 보면 대부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나 언제든지 부르면 나갈 건데 내가 출석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겠죠. 경찰은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 수사기관과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미리 전화를 안 하고 출석 요구도 안 해보고 체포영장 신청하냐라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지는 게 상당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건진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이냐면 실제 그 공범을 체포를 했는데 그 공범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서 이전에 피해자들의 기록이라든지 피해자의 계좌라든지 그리고 공범들과 연락한 것들 그리고 공범들의 실적이 담겨 있는 자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같은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범죄 현장을 잡을 수도 있고 추가 범죄를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러니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전화 올 거라고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동급의 가담자들이 모두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은 적극적으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서 저와 잘 대응해보자. 제가 지은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나왔고요. 다른 한 분은 그래도 아직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줄도 모르니까 추후 경찰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바로 전화드리겠다 하면서 저와 상담을 마쳤죠. 실제 두 분 다 제가 선임했던 사건입니다. 한 분은 저와 바로 수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사기관에 제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고 자수서도 제출했습니다. 제가 경찰하고 통화를 했죠. 통화하면서 우리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출석 일정을 조율해 주라. 그러면 우리 출석해서 언제든지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에 저희 의뢰인분과 수사기관 출석하기 전에 경찰 수사에 대비한 조사 연습도 했었고요. 당연히 먼저 출석을 하겠다고 했으니 체포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가 없어진 거죠. 그럼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체포영장 신청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수사에 임하였던 것들이 추후에 재판에서 좋은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주말 저녁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에 체포돼서 변호인 선임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신 거죠. 근데 이분은 한 1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1개월 동안의 그 시간 동안 용기를 못 내신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체포돼서 이후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집행유예를 받으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한 분은 구속된 상태에서 3개월 정도 구치소 생활을 하셨고, 한 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꾸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재판까지 받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따라서 징역 가지 마시고, 친구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바로 저 같은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 따라 징역 가지 마시고, 친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법률 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시는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민수 변호사였습니다.